성착취 아동들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면 큰일 날 정말 소리다. 깜짝 놀랄 말이다. 이게 좀 현실과 떨어지는 것 같고 저렇게 나오면은 변호사 사임에 대한 상황이 아닌가.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느꼈던 게 이제 여론 재판이랑 2차 피해. 피해자 조유정을 꽃뱀이라고 막 이렇게 몰리잖아요,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이제 학생증이 유출되면서 신상이 유포되는 거. 보시면서 아이 저건 드라마니까 과장한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더한 경우도 있죠.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돼서 SNS에 돌아다니는 거. 이건 정말 자주 발생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 행동이나 이제 그 자발적. 피해자한테 환경에서 찾는 거. 그래서 뭐 왜 그런 방에 그런 텔방에 들어갔냐, 왜 SNS에 그 사진을 올렸냐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2차 피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사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조주빈, 강훈 뭐 이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신분증을 다 인증해가지고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한 피해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그 신원을 노출하겠다, 너 이거 유포하겠다라는 협박으로 계속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셨던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되고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도 사실은 구글이나 아니면 이런 해외 포털을 이용해가지고 이 피해자분들의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 되게 심각했고 그때 그래서 이제 공대위 차원에서도 이거를 막 구글에 공문도 보내갖고 삭제해달라고 하고 근데 막 안 해주고 막 이래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엄중하게 그때 공대위에서 대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 등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는지 혹은 법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해 주신 가명조사 받을 수 있는 거 수사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비공개 재판 청구하는 거. 법정에서 일어난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일어난 2차 피해들, 요즘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서 의한 2차 피해 같은 경우도 사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차 피해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인식된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이제 강은석 이제 그런 사건 정도 되면 이제 대중적 관심도가 있어가지고 공소장 정도는 기자들이 다 입수를 해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없는데 선생님 기억해봐요. 우리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도 공소장, 조주빈의 공소장은 모든 기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시점에. 그 관련자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자 그러니까 무슨 줄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변호사. 근데 피해자의 변호사의 줄이가 없죠. 피고인의 변호인. 아니면 검찰. 이제 결국은 이제 검찰 아니면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인데 사실은 공소장에 보면 다 이제 피해자가 다 익명화되어 있지만 피해 사실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혐의 사실이 피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인터넷에 이미 신상이 유포된 그리고 영상이 성착취물 유포된 분들은 기자들이 익명화된 공소 사실에 있는 어떤 특정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 사람들이 막 해서 매칭이 돼가지고 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이거구나라고 아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기자님들 그런 생각 못 하셨던 거야. 그냥 우리는 뭐 취재 열심히 해서 공소장 받았어.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익명화돼서 피해 사실 보도하는데 가해자들 나쁘다라고 범죄 사실 보도하는데 이게 왜 2차 피해를 내가 유발한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때의 상황이랑 매칭이 되면 사실 그게 2차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또 드라마 안어를 보면 이제 조유정이라는 피해자가 이제 말을 안 해요. 본인의 변호사한테. 그래서 이제 이나영 배우님이 굉장히 애달파하고 막 밥도 사 먹이고 집에도 데려와서 재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드라마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어디서 만났는지 끝내 말을 안 하잖아요. 예. 이제 아마 거기에서는 이제 성매매 카르텔이라는 무거운 배경이 뒤에 이제 있어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걸로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건들 하시면서 이제 피해자분을 뭐 상담 단계든 아니면 수임 이후 단계든 피해자랑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한테 왜 말을 다 안 하는 것 같지? 혹은 거짓말을 실제로 경험해
해보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거 좀 솔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신 경험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이게 저는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사건 걸 진술해보라고 하고 저보다 상대방의 이 피고인 변호사는 더 심할 거다. 피고인 변호인은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건에서 이제 조유정을 보면 제가 약간 의아했던 거는 본인이 고소해야 이렇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용기를 못 냈다고 하면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이렇게 라포 없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법정에. 그런데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사건을 숨기면서 이렇게 중요 사실 말하지 않고 기자랑 얘기한다? 이게 좀 현실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되게. 저렇게 나오면은 이거를 사실 저는 변호사가 사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도 그거 같으면 못하지 않나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제 고민하셔가지고 자기가 진짜 잘 맞는 마음에 드는 변호사 선택하시고 선택하시면 믿으셔야 된다. 끝까지. 맞아요. 믿어야 중간에 돼요. 약간 변호사만 내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로 애매하게 하시면은 결과가 진짜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피해자분들을 만나지만 사실 소위 완벽한 피해자는 만나기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기도 어렵잖아요. 여전히 이제 피해자다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피해자다움에서 조금 벗어나는 행동들이 이제 법정에서 피해자가 법정 증언에 나갔을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제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 이제 질문하잖아요. 뭐 피해했다면서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가해자와 카톡을 했죠? 왜 이모티콘을 왜 보냈죠? 왜 피하지 않았죠? 뭐 이런 질문들을 여전히 법정에서 가해자 측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완벽한 피해자는 없다. 네. 덧붙여 말하면 또 아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혼날까봐 맞아요. 얘기를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절대 진술 안 한다거나 지금 가족한테 혼날까 말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되게 진짜 그게 걱정할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해가지고 사건 해결하기 낫지 그 자기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게 진짜로 그런 걸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많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상대방 걱정도 해요. 저 선생님은 가정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고 걱정해가지고 예.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학원 괜찮습니다. 원장님 걱정하는 그죠, 고등학생 그죠. 고등학생 네네네. 피해자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참 불우민 안타까워집니다. 성폭력 당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가해자가 저 때문에 저 사람 지금 되게 높은 지위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 때문에 저 사람 인생 피해가는 거 아닌가요? 걱정을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쓸데없는 가해자 걱정은 접어두고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그냥 처음에 만나고 다른 얘기는 다 부모님하고 같이 하지만 사건 얘기할 때는 이제 어머니, 뭐 아버지, 보호자 다 나가라고 1대1로 하기도 하고 이제 성폭력 피해가 단순히 성폭력으로만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담배 대리 구매하러 이제 본인도 뭔가 나쁜 행동을 막 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피해도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네.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게 나와요. 네, 조유정이 이제 성매매, 사실은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로 강은석을 만난 건데 그걸 말 못하잖아요. 사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나영 배우가 이제 네가 한 거는 뭐라고 했지? 위험하고 잘못된 나쁜 활동인지 알고 있지라고 막 하면서 또 설득하고 그러는데 이게 성착취 아동들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면 큰일 정말 날 소리다. 깜짝 놀랄 말이다. 우리가 이제 일정 연령의 아동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 성매매 성인과고 다르게 그 성매매 피해 아동으로 이제 보는 걸로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법을 바꿨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범죄들이 다 이제 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얼마나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 가치를 둘 것인가, 믿을 만한가를 판단하는 게 유무죄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피해자분들이 오시면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선생님 근데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뭐도 없어요. 뭐 그러면 이제 진술,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 종류 중에 하나이고 이제 그게 이제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사실 인정이 있어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중요한 거고 이제 그걸 준비하는 게 굉장히 저희 의뢰인과 저희 피해자 변호사들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젠더 폭력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라마 보면서 여기 누구였지? 정은채 배우님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나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할까봐 공판검사를 찾아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피해자는 항소를 못 하나? 뭐 이런 의문점을 가시기도 할 것 같아요. 왜? 설명을 해주실 변호사님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 형사 절차에서 성폭력 사건도 그렇고 피해자는 절차의 주체가 아니고 그냥 증거, 그러니까 진술한 증거 그리고 피해자로서의 위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어떤 법적 지위가 되게 약한 상태였는데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라고. 는 하지만 여전히 직접 뭐 항소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맞아요. 개입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드라마처럼 항소 여부는 형사 절차에서 형사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결정하는 검찰이 결정하는 게 맞고 피해자는 이제 의견을 검찰한테 진술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소를 피해자가 원하는데 하지 않는 사건은 없었는데 항소를 하긴 하는데 너무 성의 없이 항소심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게 문제지 사실 항소 자체는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항소심에서 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인도 신청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한테 유리한 증인도 신청할 수 있어야 되고 뭐 피고인이 나오면 피고인한테 반대 신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피고인이 왜 거짓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송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어요. 피해자 변호사한테는 법정에 출석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판부한테 동의를 받아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러니까 증인을 신청하거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 신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예를 들어서 제출할 때도 검찰을 통해서 검사님이 제출해주면 증거가 되고 피해자 변호사가 바로 재판부한테 제출하면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참고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거면 그렇게 제출하지만 이건 꼭 증거로서 제출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검사실에 미리 보내고 검사님이랑 통화해서 이거 어떠한 꼭 필요한 증거니까 증거로 좀 제출해 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절차법적으로 소송법적으로는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피해자 보호나 지위 강화를 위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보실 건가요, 드라마? 저는 일단 보긴 볼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 드라마를 이제 얘기하는 지인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변호사님들은 계속 보실 겁니까? 제가 그 드라마 보고 느낀 거는 변호사가 약간 홍반장 같이 막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변호사가 언론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런 이슈만 파이팅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피해자 변호사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가 되게 꼼꼼히 검토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되기를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저도 볼 것 같고 그 좀 더 다양한 장르 그 젠더 폭력도 여러 종류들이 있으니까 어떤 범죄들이 또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런 거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화에 약간 미스테리적 요소가 들어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보게 될 것 같고요. 혹시 1화처럼 이제 법정 장면이라든지 실제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니면 너무 허구인지 이거를 잘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해서 맞아요. 뭐 드라마에 대한 일단은 재미를 떠나서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워낙 이제 이 LNJ 로펌이 해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이제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저는 이 드디어 한국 드라마에도 이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얘기가 나오는 시대가 됐구나. 맞아요. 그게 부분에서는 컨텐츠가 된다는 게 그게 너무 주제가 됐구나. 맞아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좀 성폭력 피해자들의 그런 억울한 목소리가 좀 들려지고 우리의 법 체계적으로도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될,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 제가 만난 그 피해자분들 보면은 그 좀 이렇게 사건이 얼마 정도 지나고 나서 한 1, 2년 후에 혹은 더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고소를 결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왜 갑자기 이렇게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라는 질문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피해자가 생겨날 나니까. 것 같아서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이제 나에게 리스크가 있지만 용기를 내신 거구나. 그 용기를 정말 대단하다고 응원해드리고 싶었고 네, 저와 또 우리 해석에 같이 그분들 맞아요. 같이 할 거다. 그래서 예, 그게 막 그 이나영님도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린 널 위해 끝까지 싸울 거야. 네, 그게 우리 해석의 모토. 우린 널 위해 끝까지 싸울 거야.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니까요. 네. 피해 아동들 이 사건 이제 유정이 같은 피해 아동이 혹시 드라마 보고 와, 난 절대로 고소도 안 하고 증언은 절대로 안 해야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현행 법제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으니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잘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고소한 이후에 가해자 처벌이라는 그런 결과까지 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 얘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만둘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보면은 막 조유정이 중간에 너무 힘든데도 막 그 가고 막 괴로워하잖아. 변호사가 막 억지로 막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단계에서 그만둘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시작하시고 힘들면은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드라마를 보시면서 뭐 법률적으로 궁금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 중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을 찍게 되면 그때 그 이야기도 같이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